어서 오세요. 만월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중기 한양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규모의 영모 사건으로 충신의 집안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참수당하고 여인들은 관노로 끌려갔죠. 충신 박상민의 집도 이 참극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막내딸 박은경은 늦은 나이에 힘겹게 애가 들어섰습니다. 막달의 몸으로 아버지인 박상민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평생을 모셔온 몸종 유덕이 있었습니다. 유덕아, 내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마.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내 뱃속에 피부치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아씨, 제 목숨이라도 바쳐 모시겠습니다. 부디 기운을 내시옵소서. 아씨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시면 뱃속의 아기씨도 힘들어질 것이어요. 아씨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여인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유덕 또한 같은 시기에 아이를 가진 상태였죠. 유덕은 남편과 사별해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운명의 신이 장난을 치듯 유덕은 하루 먼저 딸을 낳고 다음 날 은경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군졸들의 목소리가 무섭게 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남아인지 여아인지 확인하라. 임금께서 역적의 씨가 사내인 시 그 목숨을 끊으라 하셨다. 박은경이 낳은 자식이 역적 집안의 아들이라면 태어난 순간 목숨이 끊길 예정이었던 것이었죠. 그때 유덕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딸과 은경의 아들을 바꾸어 안았습니다. 품만의 체온이 뒤섞이는 짧은 순간 두 여인의 눈에서 같은 감정이 담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모성애였죠. 같은 어미로서 유덕이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씨, 제 딸을 데려가시옵소서. 아씨의 아들은 반드시 제가 살리겠습니다. 유덕아, 내 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군졸들이 유덕과 은경이 있는 방 안에 들어와 은경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선 은경과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은경은 자신의 머리에 있던 쌍비녀를 반으로 쪼개어서 유덕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유덕아, 이 비녀의 짝이 언젠가 다시 맞는다면 그날이 곧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날일 것이다. 그때까지 몸조리하거라. 이리하여 박은경은 유덕의 딸을 안고 관노의 길로 끌려갔습니다. 유덕은 자신의 친딸을 떠나보내며 흐느꼈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덕이 기른 은경의 아들은 박서진이라 불리며 외할아버지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유덕은 친어머니처럼 서진을 길렀습니다. 유덕은 낮에는 대감집에 살림을 거들고 밤이면 남몰래 바느질과 삭바느질을 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서진이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유덕이의 손은 유덕이의 나이에 맞지 않게 상처와 주름이 많은 손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맑고 단단했습니다. 도련님, 이 어미는 괜찮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시고 학문을 이어가 주시는 것이 이 어미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진은 그런 유덕의 헌신을 모른 채 하지 않았죠. 날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촛불 앞에 앉아 새벽이 밝도록 공부에 매진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피땀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도련님, 이 어미의 피땀은 지금도 헛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 주시오. 학문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데에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옵니다. 이 어미는 서진이 올바른 길을 가는 선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어머니, 반드시 그러하겠습니다. 유덕의 정성과 희생 덕분에 서진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였고 성균관에 들어가 뛰어난 학문을 인정받아
장차 나라를 짊어질 인재로 촉망받았습니다. 한편 은경과 함께 관노로 끌려간 유덕의 친딸은 숙이라는 이름의 관노비로 살아가며 성균관의 허드렛 일을 맡게 되었죠. 숙이는 성균관의 마당을 쓸고 유생들의 붓과 벼루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숙이는 관노비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노비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무엇보다 즐겼습니다. 성균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틈틈이 눈과 귀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익히려 했었죠. 유생들이 토론을 벌이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면 숙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의의 도, 예의 근본. 저 말들이 무슨 뜻일까? 하루는 강악당의 마루를 청소하던 숙이가 책상 위에 펼쳐진 논어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리를 비웠고 숙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학문을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숙이는 틈날 때마다 유생들이 글 공부를 하다 버린 종이 조각을 모아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먹물은 없으니 숟가루를 갈아 물에 개어 붓끝을 적셨고 글씨는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기름 한 방울 아끼려 달빛 아래서 책을 베끼고 낮이면 유생들이 나눈 토론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허드렛 일 속에서도 마음은 배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서진이 성균관 뜰에서 하구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내 참뜻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서진이 잠시 답을 찾지 못해 고개를 떨군 순간 옆에서 바닥을 쓸고 있던 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장 속 새가 울면 새장 밖의 새도 함께 울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이 아닐까요? 그 순간 모든 유생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진은 더욱 깊은 충격을 받았지요. 학문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관노가 그토록 간결하면서도 본질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방금 그 말, 그대가 생각한 것이 맞소?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저 제 생각을 흘린 것뿐입니다. 아니오, 사과할 일이 아니오. 오히려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소. 학문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대의 고견에는 이미 깊은 심상이 담겨 있구려. 숙이는 쌀이빗자루를 쥔 채 얼굴을 붉히며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 서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숙이에게 다가가 글귀의 뜻을 묻고 숙이는 허드렛 일 틈틈이 들은 강학 내용을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숙이, 오늘 강학에서 배운 군자의 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군자라 함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 사람까지 살필 수 있는 일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은 숙이의 답변에 늘 감탄하며 새롭게 깨닫고 숙이 또한 서진의 신분을 가리지 않는 배움과 따뜻한 태도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학문과 마음을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지요. 두 사람은 밤이면 성균관 뒤뜰의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글귀를 읊조리며 서로의 배움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서진은 숙이의 가슴 속 깊은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적 집안의 관노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끌려왔습니다. 말하기 힘든 일이었을 터. 나에게 얘기해 주어서 고맙소. 그동안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지냈을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려. 그대의 신분이 어떠하든 나는 그대 안에서 남다른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보았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오. 숙이는 그동안 혼자서 삭히느라 돌덩이가 누르는 듯 하였던 속이 서진이의 위로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숙이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함께 학문을 정진하는 학우가 아닌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한 연정이 피어났지요. 이날 이후 두 사람은 학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상처까지 나눈 각별한 사이로 더욱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성균관의 뜰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진을 길러온 유덕이었죠. 나이 들어 굽은 허리에도 깨끗이 손질한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비녀 하나를 꽂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성균관 생활이 어떠하신지 어미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렇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좋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뜻밖의 기원을 만나 하루하루 배우는 즐거움이 곱절입니다. 그래요? 어떤 기현인지 이 어미에게 언제 인사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때 뒷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수기가 지나가고 있는 걸 서진이 발견하여 어머니 앞으로 데려왔죠. 어머니, 제가 말한 기원이 이 여인입니다. 학문이 누구보다 뛰어나며 마음은 따뜻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수기가 유덕에게 인사를 올리려던 찰나 유덕의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가 수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비녀는 설마 수기는 급히 품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비녀를 꺼냈습니다. 두 비녀는 모양과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오직 하나인 것인데 마치 둘로 쪼개진 듯한 자국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기가 품에서 꺼낸 반쪽 비녀가 유덕의 눈앞에 드러난 순간 유덕은 숨을 삼켰습니다. 수기의 손에 있는 비녀는 분명 자신이 은경아 씨의 손에서 받았던 바로 그 비녀의 짝이었죠. 아니, 그 비녀를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이것은 제 어미께서 떠나시기 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성함은 박은경, 관노로 끌려가셨다가 병을 얻으셔서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유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셔왔던 은경아 씨, 영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기계를 잃지 않던 그분이 병사하여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유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덕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상심한 유덕은 서진과 수기 앞에서 아무 말의 설명도 남기지 못한 채 곧장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진이가 유덕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끝내 멀어져가는 유덕이의 모습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서진과 수기는 그대로 남겨졌죠. 수기는 가슴속에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서진 또한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서진은 성균관에서 남다른 학문을 인정받아 검토관의 관직에 승차하였습니다. 그는 관리가 된 뒤 수기의 집안이 영모로 몰리게 된 사건을 다시금 조사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수기의 가문이 과연 진정 영모였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이었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사랑하는 이의 삶을 짓눌러온 억울한 굴레를 벗겨내기 위해 서진은 과거의 비극 속으로 직접 뛰어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유덕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영모의 시작은 전중협이라는 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중협은 형방 출신으로 법률, 형옥, 소송, 행영노비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습니다. 전중협 형방은 세금을 핑계로 사람들의 삶을 움켜쥐었습니다. 노비문기를 조작해 자유민을 노비로 떨어뜨리고 관노의 품계를 사고 파는 노릇까지 서슴지 않았죠. 전중협 형방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밥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서류만이 곧 진실이다. 허나 전중협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기로 넘어간 문기들에는 이상한 결이 있었습니다. 오창이 과하고 인주가 유난히 묽었죠. 이 작은 틈을 읽어낸 이가 있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전중협이 남긴 수많은 노비 문서들을 면밀히 살피던 노학자 정문수 대사성이었습니다. 정문수는 그 많고 많은 서류 속에서 미묘한 위조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창이 지나치게 짓고 인주가 묽게 번진 필적들, 이는 당시
관청에서 사용하던 정식 문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문기에 먹은 전중엽이 근래에 산 옷에서 섞였고 인장의 결은 전중엽의 집 마당에 있는 향나무로 만든 것이었죠. 목질에도 문질의 나이테가 있지. 인장 하나에도 속살이 말해주는 법이네. 서진은 정문수의 조언을 발판 삼아 조사를 이어갔고 마침내 전중엽이 노비문기를 조작하여 충신 박상민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넣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서진은 이를 장계에 올려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박상민 대감의 역모는 거짓이옵니다. 전중엽이 개인의 탐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충신의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곧장 전중엽을 국문하게 하였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는 가장 천한 신분인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짓 하나로 충신들과 충신들의 친인척을 지옥으로 보낸 그 신분으로 말이죠. 애통하도다. 충신의 집안이 그 충성스러움에 하늘조차 감동하였거늘 오직 한 사람의 사사로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락하였으니 이는 실로 나라의 수치요 짐의 큰 한이로다. 박상민은 충절을 지켜온 신하이니 다시금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그 충신의 자리를 회복해 하라. 이리하여 박상민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관직을 회복하였으며 그의 외손녀 수기 또한 관노의 신분을 벗고 당당한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을 무겁게 눌러왔던 굴레가 풀리자 서진은 가장 먼저 유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기의 집안은 역적이 아니었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기와 혼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유덕은 수기가 곧 은경아 씨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수기를 마주쳐서 보게 되었던 비녀로 인해 깨달았던 것이었죠. 평생의 비밀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서진과 수기가 그 충격에 둘의 마음이 멀어질 것이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서진과 자신의 친딸이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유덕은 결국 혼자서 감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덕은 떠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며 자신에게 밝은 미소로 수기를 인사시켜줬던 서진을요. 유덕은 이내 눈을 감고 조용히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아씨, 부디 용서하소서. 이 아이가 제 뱃속에서 나왔다 한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차라리 이 비밀은 저 혼자 가슴속에 묻고 가리이다. 서진아, 내 뜻을 어미가 어찌 막겠느냐. 수기는 참으로 곱고 지혜로운 아이니라. 너희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것이다. 허락하마, 혼례를 치르거라. 서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유덕의 손을 잡았고 수기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서진은 영모의 진상을 밝혀낸 공로를 임금께 인정받았습니다. 서진, 그대가 아니었다면 충신의 집안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월 속에 사라졌을 터이다. 그대의 충성심과 지혜는 나라의 큰 기둥이 될 만하니 오늘부로 정일품의 반열에 오르게 하노라. 서진은 임금의 하사로 정일품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마음 깊이 사랑한 수기와 드디어 혼례를 올리게 되었죠. 혼례 후 수기는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로서 서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실에 머물지 않고 본인처럼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자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몸소 나섰습니다. 관청의 관리들과 마주하여 억울한 이들의 사정을 호소하고 그를 몰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수기의 이러한 고든 뜻과 자비로운 행실은 점차 조정과 백성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두고 덕을 갖추고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라 칭송하며 마침내 조정에서도 수기에게 의덕 부인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유덕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고통이 조금은 씻겨 내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이제 두 아이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갑니다. 부디 저 하늘에서 마음 놓으시기를. 그리하여 한때 영모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였던 운명은 마침내 진실을 밝히고 서로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빛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모라는 시련이 찾아와 은경과 유덕이를 흔들어 놓았지만 유덕이의 충성심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겼죠. 결국에는 서진이와 수기가 만나게 되어 짝이 된 걸 보면 운명의 신이 유덕이의 용기와 희생에 감복하여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월이가 큰 힘을 얻어 다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